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 정조 임금시대 전라도 순창 고을에 영길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몹시도 가난한 고아 총각으로 나이가 30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동네에서 땅을 빌려주는 가장 큰 부자인 최진사에게 몇 해째 땅을 빌리지 못해 최진사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원래 영길이네 집안의 조상들은 당상관은 아니어도 관직을 한 적도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길이의 할아버지가 복잡한 정치사에 잘못 휘말려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귀향길에 오른 영길이의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죽고 그 이후로 여러 친척들이 전부 재산을 떼어가고 난 뒤 가난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신세가 된 영길이의 부모님은 한양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영길이 어머니의 고향과 가까운 전라도 땅을이 내려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꾼으로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영길의 형과 영길이 그리고 영길의 여동생을 낳았지요. 하지만 영길의 형은 천하의 남봉꾼이자 노름꾼이었습니다. 영길의 부모님은 그 형이 다시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뒷바라지를 했지만 그 형은 글공부 따위는 하지 않고 투전판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말리며 속을 끓이던 아버지는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영길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영길의 형 걱정만 하며 차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영길아, 네 형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버지, 형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돌아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네 형이 마지막 남은 전답을 팔아서 가지 않았느냐? 말단 관직이라도 얻어서 온다고 했으니 꼭 돌아올 것이다. 사람을 사서 소식을 전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는 거두세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가 그리 원통하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꼭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억울함을 영길의 아버지는 눈물이 그렁한 채로 전답을 판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떠난 큰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결국 제대로 눈을 감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길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온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에는 약간의 동정과 더불어 약간의 고소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한양에서 온 양반임내하며 농사일을 시작한 영길의 부모님을 곱깝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영길 아버지의 장례는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문상을 오는 친척들도 없었지요. 그나마 평소 부지런하고 싹싹한 영길의 부탁으로 동네 청년 몇이 상여를 들어주어 뒷산에 봉분도 쓰지 못하고 묘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길의 형은 그 이후로도 내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돈은 영길의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전답을 내다 판 것이었지요. 그러나 영길은 좌절하지 않고 더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동네 지주인 최진사 어른에게 논 2마지기 소작을 얻어 그 누구보다 일찍 논으로 나가 일을 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의 논은 다른 논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이 열렸고 벼 이상마다 쌀알이 그득그득했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한 돈으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제넘어 포목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제넘어 장터에 있는 포목집은 그나마 인근에서 가장 돈 꽤나 있다는 집안이어서 그 집에서 중신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포목집이라면 이 부근에서 최진사댁이란 윤참봉댁 다음으로 돈이 많은 집안 아닌가?
거기서 왜 영길이 여동생을? 그 여동생 얼굴이 반반하잖아. 전에 장터에 지오빠 따라 나온 여동생 얼굴을 보고 그 집 아들이 영길이 동생 아니면 장가를 안 들겠다고 했다네. 얼굴이 반반하면 뭐해? 말도 못하는 벙어리를. 여자가 말을 해서 뭐하나. 차라리 벙어리가 나을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하긴 그런가. 그 집 아들은 평생 마누라 잔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네. 그렇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얼굴이 보통 얼굴인가. 바지런하지 일 잘하지 말 못하지. 생각해보면 최고의 신부감이지 뭐.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낄낄대었습니다. 그랬지요. 영길의 여동생은 성품도 곱고 무엇보다 그 인근에서 누구 못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영길 어머니의 말로는 어릴 때는 말도 곧잘 했다고는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잡혀가는 것을 어릴 때 직접 본 이후부터는 입을 닫았다고 했지요. 영길은 혹시라도 여동생이 말을 못한다고 무시를 당할까, 서러움을 당할까 싶어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좋은 비단옷을 해입히고 혼수를 바리바리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여동생이 시집을 가던 날, 영길의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영길이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여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길의 형이 다 죽어가는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거지가 문 앞에서 얼쩡이는 걸 보고 식은 밥덩이가 줘서 보내야겠다 싶어 내다보던 영길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길아, 잘 있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잘 계시지? 아버지는 2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할 때는 무엇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영길의 형은 며칠은 굶은 듯 차려주는 밥상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영길의 형은 뻔뻔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얘야, 너 과거 시험은 어찌 되었느냐? 글 공부는 하였느냐? 대체 이 꼴은 어찌 된 것이냐? 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과거고 공부고 다 글렀습니다. 한양에는 이미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에게 배운 선비들이 그득한데 저 같은 시골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뭐, 아니 돈을 마련해 주었잖니. 그걸로 공부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모르시는 소리 마세요. 요즘 한양이 예전 같으신 줄 압니까? 다 돈 많은 집 도련님들이나 신경 쓰지. 저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깟 돈으로는 1년 채우기도 힘듭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래서 공부방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 돈을 다 날리고 왔다는 겁니까? 형님이 투전판에서 다 날린 건 아닙니까? 뭐 이 자식아? 알지도 못하는 시골 농사꾼 주제에 어디 감히 형에게 대드느냐? 그러니 촌 무지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고얀 놈. 아이고 그만하거라. 오랜만에 와서 왜 이러느냐? 영길의 형은 먹던 밥상을 엎으며 영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영길에게 그 형은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았지요. 영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된 몸으로 돌아온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길의 형은 내내주는 밥만 먹으며 방에서 노닥거렸습니다. 겨울이라 농사일이 없어도 영길은 그 사이 최진사 댁에 가서 머슴일을 하기도 하고 밤새 새끼를 꼬아 내다 팔기라도 하는데 영길의 형은 늘 누워만 있었지요. 영길아, 너는 뭘 그리 열심히 하냐? 그거 새끼 꼬아서 팔아봤자 얼마 한다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빚도 갚아야 하고 날이 추워져서인지
어머니 기침도 심해져서 의원에게도 가야 합니다. 이거라도 해야지요. 빚이라니? 알뜰한 네가 웬 빚이 다 있냐? 형님이 전답을 다 없애버리신 덕분에 막내 시집 보내느라 빚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요. 오, 그래? 그러고 보니 고년이 포목집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다지 아마? 영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내는 형의 모습이 영길은 왠지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별 일이야 있을까 싶어 외면했지요. 그리고 겨울 내내 새끼를 꼬아 장날이 오면 집신이며 망태기 같은 것을 내다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점점 기침이 심해지시는 어머니를 의원에게 한번 보일 셈이었지요. 장터에 갈 때마다 영길은 장사를 마치면 떡 몇 개를 사서 여동생을 보러 포목집으로 갔습니다. 포목집 앞에서 가게 안을 기웃거리면 영길의 매부가 나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을 어쩝니까? 안 사람은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 간만에 얼굴을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자, 이거 인절미일세. 여동생이 좋아해서 내오는 길에 좀 사가지고 왔네. 매번 뭘 이런 걸 다. 그냥 가지고 가서 장모님과 드십시오. 저희도 이 정도는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설마 이깟 인절미 하나 못 먹고 살까봐 그러십니까?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네만. 알았네. 그럼 얼른 쾌차하라고 전해주시게. 영길은 그렇게 여동생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갈 때면 예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 여동생 얼굴을 보는 것이 영길이 장터에 가는 낙이었는데 근래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서 좀 섭섭했지요. 하지만 영길은 그저 몸이 좀 약해졌나 걱정만 했을 뿐 그것이 어마어마한 불행의 예고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농사 준비를 해야 해서 영길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김진사댁에서 더 많은 농과 밭을 소작하게 되어서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만 했지요. 날이 조금 따뜻해지자 영길의 형은 또 집에서 나가 투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영길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렇게 정신없는데 영길의 어머니가 황급히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길에게 달려왔습니다. 영길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네 형이 없어졌다. 집 문서도 들고 돈도 몽땅 챙겨서 갔어. 아이고, 잠시 물 길러 나갔다. 온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영길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영길의 형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집문서와 함께 영길이 어머니의 약값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전부 챙겨 사라졌던 것입니다. 영길은 재빨리 자신의 형이 갈 만한 길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형을 찾을 수는 없었지요. 영길은 하루 종일 형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장터로도 가보았지요. 하지만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길의 여동생이 시집을 갔던 그 포목집에 이르자 잔뜩 화가 난 목소리의 매부가 영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영길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아, 자네인가? 혹시 우리 형님 못 보았는가?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 형님께서 오전에 저희 가게에 오셔서 가장 비싼 비단 2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한 사이 비단을 훔쳐서 달아났지 뭡니까? 아이고, 그걸 하나 못 지켜서 이거 어쩌실 겁니까? 영길은 옆에 서서 제대로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여동생의 얼굴은 너무 딱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게 이 아이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말게.
네? 그게 대체 얼마인지나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필이면 중국에서 온 가장 비싼 걸 가져갔습니다. 형님은 평생 일을 해도 못 갚는다고요. 갚아주면 될 거 아닌가. 네? 내 얼마가 걸리든 갚아줄 테니 걱정 마시게. 대신 내 여동생을 뭐라고는 하지 마시게. 내 꼭 갚아줄 테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아셨습니까? 내 함부로 말하지 않네. 꼭 지키겠네. 영길은 결국 형은 찾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길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영길과 어머니가 살던 낡은 초가집은 투전판에 넘어가 빚쟁이가 달려들었지만 영길은 최진사 댁에서 돈을 꾸어 간신히 해결했지요. 마을 최고의 부자인 최진사는 영길을 믿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집을 일단 해결하고 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사 어른. 아니다. 내 익히 자네 할아버지를 존경했었다네. 게다가 자네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힘을 내게. 지금은 힘들어도 자네 정도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네. 예. 제가 반드시 금방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어머니 병환은 어떠신가? 기침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내 의원을 한번 보낼 테니 약값 걱정하지 말고 한번 진맥을 받아보게. 감사합니다. 진사 어른. 동네의 지주인 최진사는 성품이 인자하고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잘 봐주어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최진사 어른이 보내준 의원에게 진맥을 받고 약도 다려 먹었지만 영길의 어머니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가을이 되자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길아, 내 이번 가을에는 꼭 좋은 처자와 너를 짝지어주려 했는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어머니 몸부터 얼른 나으셔야지요. 영길아, 영선이는 잘 지내느냐? 영선이가 보고 싶구나. 네. 잘 지냅니다. 겨울이면 해산을 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가서 몸 푸는 걸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얼른 기운을 차리십시오. 영선이가 보고 싶구나. 얼굴을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영길의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이 편찮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영길이는 포목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벼락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처가 죽었습니다.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도 충격이 큽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뒷산으로 올라가 산에서 목을 메었습니다. 뭐라고? 영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지요. 그는 매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애가 왜 자결을 하느냐? 거짓말 마라. 내 이놈. 뭐 숨기는 것이 있지. 놓으십시오. 저희라고 좋은 줄 아십니까? 그는 거칠게 영길을 떠다 밀었습니다. 시집와서 하는 일은 없고 거기에 비단은 없어지지 않나? 저도 상심이 큽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때였는데 이게 뭡니까? 영길은 쫓겨나다시피 포목집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여동생의 시댁에서는 자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러버렸다고 했습니다. 영길은 주막집으로 갔지요. 영길은 그곳에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모가 슬그머니 다가왔지요. 여기 포목집 세댁의 친정 오빠시오? 그렇소만. 내 동생을 아시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소. 참 딱하게 되었소. 하긴 그렇게 매일매일 맞으니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나도 이해는 됩니다. 맞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 동생이 맞았다는 말이오? 아니 모르셨어? 이런.
저 포목집 아들은 이 근방에서 유명한 망난이요. 걸핏하면 손을 올리고 매일 노름판과 기생집에서 돈을 펑펑 써대는 놈이지. 뭐요? 예전에도 색시가 있었는데 하도 때려서 도망갔다오. 그 이후부터는 때려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예쁜 벙어리를 데려왔다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우리가 다 그 색시를 딱하게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그 비단 두 필도 색시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사실 그 색시 큰 오라버니가 가져간 건 포목 두 필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걸 중국산 비단으로 둔갑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사실 지가 빼돌려서 노름판에서 팔아먹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도 말을 못하니 색시는 시부모에게 늘 구박받고 남편에게 매를 맞고 어디 살 수가 있겠소. 심성도 곱고 착해서 장터 사람들에게 참 잘했는데 매일 맞느라 온몸이며 얼굴이 멍투성이었소. 내 너무 불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길의 여동생은 자결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원통하고도 아깝게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영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포목집에서 일하는 일꾼 하나를 붙잡고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나온 이야기도 주막집의 주모와 똑같았습니다. 사실 마님은 많이 다치셨습니다. 뱃속 아기가 잘못되었는지 피도 많이 났지만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에 알리려 했지만 주인어른이 알리지 말라 하셔서. 영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미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그대로 포목집으로 들어가 매부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시오? 놓으시오. 놓아? 내 여동생도 이렇게 빌었느냐? 아니 말을 못하니 빌지도 못했겠구나. 오냐, 너도 똑같이 빌지 못하게 해주마. 영길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매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팔과 다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두둑하며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자 주변 사람들은 감히 영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영길은 그의 팔다리 뼈를 부수고 손가락 마디를 전부 뽑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으로 다른 이를 때리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발로도 차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 영길은 반송장이 된 매부를 질질 끌고 관아로 찾아갔지요. 피투성이가 된 매부를 관아 마당으로 끌고 오는 영길의 모습을 보고 관아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습니다. 영길은 순순히 죄를 고했습니다. 내 누이를 죽인 자를 잡아왔으니 벌해 주시오. 내 이 사람을 상하게 한 죄는 달게 받겠소.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직접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여봐라, 저자를 옥에 가두거라. 옥에 갇힌 영길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환하게 웃던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영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잘 살라고 시집을 보낸 것인데 자신이 사지로 여동생을 보낸 것 같아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팔자도 험하구나. 험해. 그래도 걱정 마라. 그게 무슨 소리여? 너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다. 형제라고 남은 건 거머리 새끼구먼. 에잉. 골치 아프다. 아파. 나중에 찾아오면 모른 척을 해라. 처복이 있으니 괜찮아. 처복이요. 말 못하는 여자가 너를 잘 돌볼 것이니 걱정 마. 네 할아버지가 이제 손을 쓰는구나. 새 손을 찾아가서 옛날 약과를 꺼내주고 업어서 달래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 출세길은 걱정 없다 하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을 못하는 내 여동생은 억울하게 죽었소. 걱정 마라.
걱정 마. 너는 처복이 있다. 그 여자 말문이 트이면 네 출세길도 트인다. 네 여동생은 훨훨 나라가 선녀가 되겠구나. 약과가 먹고 싶다. 약과. 영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물끄러미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가 산발이 된 노인은 미친 듯 온갖 소리를 중얼대고 있었지요. 신경 쓰지 마시오. 예전에 무당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다가 여기 들어온 모양이오. 모두들 미쳤다고 그럽디다. 최영길, 어디 있나? 여기 있소. 당장 나오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한다. 뭐요? 급히 영기를 찾아 관하로 사람을 보내 영기를 빼낸 사람은 최진사였습니다. 영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는 영길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었지요. 형이 돈을 모두 가져가 버려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영길은 어머니도 잃고 누이 동생마저 잃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밤 온 동네를 울리던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길의 처지를 딱하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영길은 하나 있던 초가집이며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최진사의 집으로 들어가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더더욱 말이 없어졌지요. 영길이 때린 장터 포목집의 아들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팔다리를 그 이후로 못 쓰게 되어서 투전파는커녕 자리 보존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부축하지 못하면 바깥 출입도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그 포목집 아들의 처지를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간 그 아들에게 원한을 가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길은 그 이후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고을 현령이 아무리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저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머슴살이를 해서 돈으로 죄를 갚으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이후로 영길의 눈빛에서 생기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를 차례로 보내교 그저 살아야 하니 사는 사람처럼 눈을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밥도 억지로 그저 살아야 하니 먹을 뿐이었지요. 그런 영길의 모습을 안타까워한 최진사가 하루는 영길을 불렀습니다. 자네 내 대신 한양 좀 다녀오게. 한양이요? 그래. 먼 친척 어른이 환갑이신데 내가 직접 가기는 그렇고 가서 인사를 좀 전해주고 오게. 제가 그 먼 길을 어찌 갑니까? 다른 하인들을 시키시지요. 그래도 자네가 글줄을 조금은 읽을 줄 있지 않은가. 가서 서찰을 전하고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예, 여길 떠나란 말일세. 여기 있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 내 관하에서 물으면 그 집으로 일손을 보냈다 할 터이니 한양으로 가게. 거기 자네 친척들은 있는가? 모릅니다. 어릴 때 이미 소식이 끊어져서. 그러면 내 친척 어른에게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 다 잊고 그냥 앞만 보며 살아가 보게. 어르신, 최진사의 배려로 영길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영길은 그간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건 한양으로 떠난다 한들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길이 한양으로 떠난 것은 고향 마을에 있으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불쌍하게 죽은 누이의 생각이 떠올라서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영길은 가벼운 보따리 하나만 들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영길은 그러나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만이 차라리 머릿속을 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충청도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죽어라, 이년아, 죽어.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영길은 쳐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고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내어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윽소리 한 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스란히 그 매질을 견디고만 있었지요. 그때 주변의 소리가 영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네. 시작이야. 거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 사람 잡겠어. 냅두게. 지가 지 마누라 손 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텐가. 꼴에 양반이라고 괜히 끼어 들었다가는 경을 칠 걸세. 하긴 그나저나 저 마님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니 소리도 못 지르는 구먼. 아니야. 전에 보니 소리는 지르는데 이제 하도 맞으니 아예 입을 틀어 막았나 보구먼. 영길은 매를 맞는 여인이 벙어리라는 소리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모습에서 자신의 어여쁘던 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그래서 영길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뛰쳐나가 그 남자를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갑작스러운 일에 그 여인은 영길에게 맑은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순수해서 영길은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땅에 나가 떨어진 남편은 더더욱 길길이 날뛰었지요. 네, 이놈.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행패냐? 행패? 행패는 네 놈이 저지르는구나. 어디 감히 약한 여인을 이리 대하느냐. 사람은 모두 공평하고 인간답게 대해야 하는 것을. 네가 그러고도 양반이냐. 쩌렁쩌렁한 소리에 그 남자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 남편이요. 가시던 길이었으면 상관 말고 가시오. 어떻게 상관을 안 하느냐. 네 이놈. 영길은 그 남편을 사납게 노려본 뒤 벙어리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이 어디요? 이리 살지 말고 친정으로 가시오. 이러다 큰일 나오. 그 말을 듣자 여인이 영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영길의 옷자락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 곳이 없소.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남편 집으로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여인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걸 보고 벙어린 여인의 남편이 악을 썼습니다. 지금 남의 아내를 가지고 무슨 짓이야? 야, 너 당장 이리 안 와? 하지만 그 벙어리 여인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영길의 옷자락만 애타게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영길은 망설이다. 그 애절한 눈빛을 보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가겠소. 벙어리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얼굴은 붓고 멍이 들고 입술에는 피가 흘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영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누이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누이가 맡고 있을 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구해주었다면 자신의 누이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길은 그 벙어리 여인의 손목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앞을 막아서며 난리를 쳐댔지만 영길의 손 한 번에 또 멀리 나가 떨어졌지요. 그렇게 둘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영길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그 여인이 자신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멈춰주기도 하고 여인이 쉴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혹시 여인의 시댁에서 사람을 보내어 둘을 쫓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밤새 길을 걸어도 둘을 쫓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영길은 산속에 버려진 오두막을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영길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낙엽을 모아 벙어리 여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도 벙어리 여인은 몸이 아픈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이 영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싶었던 것이지요. 영길은 모닥불을 피우고 여인에게 식은 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소. 이거라도 드시오. 벙어리 여인은 영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영길에게 먹으라는 손짓을 했지요. 나는 괜찮소. 그쪽이 먹어야 몸도 빨리 나을 것이오. 그러니 어서. 영길이 여인의 손에 밥을 쥐어주자 여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밥을 반으로 갈라 영길에게 내밀었습니다. 영길은 조용히 웃으며 그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방금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내를 따라 나선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선하고 또 가여웠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따라 나선 것입니까? 혹시 기방에라도 당신을 팔면 어쩌려고? 조용히 식은 밥덩이를 먹던 여인은 놀란 눈으로 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길은 웃었지요. 하하, 걱정 마시오. 그냥 해본 소리요. 나는 한양으로 머슴살이를 가는 중이오. 일단 한양으로 가서 그 집에 하인으로 있게 해달라. 청해봅시다. 그러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이오. 벙어리 여인은 그제야 안심한 듯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길은 다시 웃었지요. 영길이 웃자 여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길은 문득 하늘에 떠 있는 환한 달을 보았습니다. 영길은 자신이 정말 오랜만에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로 영길은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여인이 발을 삐어서 영길이 여인을 업고 길을 걷기도 했지요. 여인은 먼 길을 걷는 데에는 익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림은 그냥 여염집 안악이었지만 손이 곱고 쉽게 지치는 것이 아마 처녀적에는 곱게 자란 듯 보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험한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발목을 삔 것입니다. 아, 영길은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잣나무가지와 돌덩이를 보지 못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그 자리에 넘어져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지요. 영길은 조심조심 여인의 발목을 보았습니다. 영길에게 맨 발목을 보이는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발목은 금방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이거 이대로는 못 걷겠소.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업히시오. 영길이 등을 내밀자 여인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여인이 머뭇거리며 등에 업히자 영길은 부지런히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구름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아예 소리를 낼 수 없으신 건 아니었군요. 벙어리 여인은 등에 업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길은 말을 이었지요. 내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도 똑같았소. 소리는 낼 수 있었는데 말을 못했소. 예전에 한양의 의원이 연습을 하면 다시 말문이 트인다고 했는데 그럴 새가 없었소. 영길의 등에서 여인이 영길의 등을 탁탁 쳤습니다. 영길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지요. 내 누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그게 궁금하오. 벙어리 여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길은 조용히 뜸을 들이다 대답했지요. 죽었소이다. 몇 해 전에. 그날 저녁 영길은 주막을 발견하고 방을 하나 청했습니다. 여인을 업고 오는 사내를 보고 주막집 주인은 둘이 부부라 생각하고 방 하나를 내주었지요. 거기서 영길은 주모에게 천조각 하나를 빌려 찬물을 떠서 벙어리 여인의 부은 발목을 찜질했습니다. 벙어리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영길에게 발목을 내맡겼습니다. 영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또 부드러웠습니다. 영길을 만난 이후로 벙어리 여인은 맞을 것을 걱정하지도 욕을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인상만 써도 가슴이 내려앉고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매를 맞는다는 건 육체가 아픈 것보다도 정신을 더욱 병들게 했지요. 그 여인은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내를 붙잡고 따라가겠다 했던 것이지요. 그 사내가 어떤 사내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에게 그런 용기를 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물로 찜질을 하자 발목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통증도 조금 줄어들었지요. 여인은 사람의 마음이란 묘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깟 발목 좀 삔 것 정도는 아픈 축에도 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발목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게 아프게 느껴지는 현실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의 발목을 찜질해주고 저녁까지 챙겨 먹인 영길은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의 옷소매를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아, 괜찮소. 나는 나가서 자려고 그러오. 여인이 빛나는 눈빛으로 영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아마 주막집 주인이 내가 당신을 업고 들어와 부부라 생각을 한 것 같소. 걱정 마시오. 불편하지 않게 나가서 다른 손님들과 잘 테니 여기서 편히 쉬시오. 그간 힘들었을 텐데. 영길이 다시 나가려 했지만 그 여인은 더욱 강하게 영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영길의 마음은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혹시 내가 여기 같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열었지요. 네, 여기, 방에. 영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음도 부정확하고 목소리가 떨리기는 했지만 여인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잘했소. 잘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보십시오. 방에, 같이.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내 같이 있겠소. 나를 받아줄 것이오. 가진 것 없는 이 머슴 신세를.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둘은 아주 길고도 긴긴 밤을 보내었지요. 둘은 그 다음부터 다정하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둘은 조용히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해보시오. 아, 아, 잘했어. 이렇게 손을 목에 대고 목이 떨리는 느낌을 받으면 되는 것이오. 자, 따라 해보시오. 아, 아, 그렇지. 아주 잘했소. 그럼 이제 여보시오라고 할 수 있겠소. 천천히. 여보시오. 아주 잘했소. 이제 보니 목소리가 참 곱구려. 영길은 그렇게 여인에게 말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이제 여인은 제법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여인을 가르치면서 영길은 더욱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여인 역시 더욱 빛나는 눈빛을 가지게 되었지요. 먼 길을 걸어 둘은 이윽고 한양 땅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둘의 얼굴은 밝았지요. 영길은 이제 아내가 된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한양인이 곧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자, 갑시다. 내가 머슴살이를 하던 분의 친척 댁으로 가면 돼요. 영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물어물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 앞에 서자 아내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집이요. 이 집으로 가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른 집.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집으로 간다는 말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요. 영길은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맑고 또렷한 눈빛은 그러나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영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갈 곳이 있어. 네. 그리로 가면 좋은 곳이요. 매 맞지 않고 행복하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길은 여인의 등을 두들겨 주었지요. 알았소. 내 당신이 어느 양반대 교수일 것으로 짐작은 했소. 갑시다. 내가 데려다 주겠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서, 방, 님, 기, 다, 릴, 세, 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오. 이 집에서.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내주었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영길의 곁을 떠났습니다. 영길의 마음은 그 이후로 말할 수 없이 허전해졌습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것을, 어디 가냐고 물어라도 볼 것을 이라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길은 또 말없이 묵묵하게 일을 했지요. 최진사의 친척집은 늙은 주인 영감과 그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역시 글 공부는 하지 않고 내내 투전판만 쏘다니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주인의 한숨은 늘었지만 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또 나가십니까? 글방도 빠지고 어딜 또 가십니까? 주인 어른이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켜. 남의 집 머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비켜. 그 아들은 거칠게 영길의 가슴팍을 쳤습니다. 하지만 무쇠 같은 영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아들은 매를 들어 영길의 등짝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 감히 주인이 나간다는데 길을 막고 행패야. 고얀 놈, 비켜. 영길은 모욕을 참으며 하는 수 없이 길을 비켰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비어버린 그 마음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만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영길의 귀에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영길과 주인의 아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지체 높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영길은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바로 자신이 없고 서울까지 온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서방님이라니. 거 귀한 댁 마님이 미치셨소? 왜 남의 집에 와서 서방을 찾소? 비키시오. 서방님 어서 가시지요. 아니, 자네. 영길이 놀라워하자 그 아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오래 기다리셨지요? 제가 해결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방님을 찾아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세요. 영길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모든 이가 자신을 떠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보고 보니 이렇게나 반갑고 그리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길이 구한 사람은 바로 한양의 최고 부자 윤판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윤판서는 막내딸을 사랑했지만 5살 때 갑자기 어머니와 언니가 죽은 이후로 말문을 닫은 딸아이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판서의 막내딸, 영길의 아내는 아름답게 자랐지만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고 소문이나 좋은 혼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충청도 땅의 가난한 양반집에 큰 재산을 안겨주고 딸을 시집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저 딸과 사위가 보내는 잘 지낸다는 서찰만 믿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갑자기 한양에 나타나 말을 하기 시작하니 윤판서의 놀라움은 대단했지요. 영길은 아내의 집으로 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아내가 내어주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윤판서를 배웠습니다. 윤판서는 영길을 얼싸안으며 고마워했지요. 자네가 내 은인일세. 은인이야 고맙네. 아닙니다. 저는 이리 귀한 대가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 고맙다는 걸세. 내 그놈의 자식을 당장 관아에 고하고 내 딸아이와의 혼인을 무르고 왔네. 내 우리 딸이 그리 사는 걸 꿈에도 몰랐어. 자네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윤판서는 영길을 바로 사위 대접을 하면서 집에서 편히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돌아가신 최서준 어른이 자네 조부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하가 나라님이 되신 이후로는 예전에 귀양을 가셨던 어른들이 많이 돌아오셨으니 자네의 출세길에도 지장이 없을 걸세. 그러니 글 공부에 힘을 써보게. 그랬습니다. 영길의 아내는 자신의 혼인을 정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당당하게 영길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영길은 그 이후로 글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글을 공부해 보지 않았던 영길이었지만 그는 글 솜씨는 일취월장했습니다. 윤판서마저 놀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궁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나와 함께 입궁을 하세. 예, 제가 어찌 감히. 내 자네가 쓴 시를 전하께 보여드렸다네. 전하가 몹시 칭찬하시면서 자네를 한번 보고자 하신다네. 잘 되면 성균관으로 들어가 왕실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걸세. 그렇게 궁으로 가게 된 영길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단 1년 전만 해도 인생의 목표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신이 이제는 갑자기 한양 큰 대감댁의 사위가 되었고 거기에 임금님까지 만나 뵙게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영길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다. 형제라고 남은 건 거머리 새끼구먼. 네 할아버지가 이제 손을 쓰는구나. 세손을 찾아가서 옛날 약과를 꺼내주고 업어서 달래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 출세길은 걱정 없다 하신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영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중얼거렸지요. 말 못하는 여인의 말문이 트이면 출세길도 트인다라. 임금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영길과 윤판서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네가 최서준의 손자라고. 예, 그러하옵니다. 최서준은 귀양을 가서 죽었다지.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 부왕이 일찍 승하하시어 외로웠던 나를 잘 위해 주었던 것 같은데. 영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지요. 예, 전하. 예전 전하가 새손이셨을 무렵 약과를 좋아하셨다 들었사옵니다. 약과를 드리고 저희 조부께서 전하를 업어드렸다 들었사옵니다. 영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그렇다. 내 잊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움에 울 때마다 나를 달래주고 소매에서 약과를 꺼내주었지. 너무 달다고 상궁이 못 먹게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몰래 약과를 쥐어주고 나를 업고 잠이 들 때까지 마당을 걷곤 했었다. 아, 그립구나.
내 너를 보니 너무 반갑다. 왕은 친히 영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몹시도 반가워하며 그 재주를 칭찬했지요. 그날 이후 영길은 당당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옛 친분을 무기로 관직에 올랐다. 수군대는 이도 있었지만 곧 그의 인품과 글솜씨에 그 소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길은 묵묵히 나라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늘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집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아리따운 아내와 어여쁜 자식들이 있으니 매일매일이 꿈과도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주인어른 퇴청하시옵니까? 오냐, 마님은 안에 계시냐? 하운데 어르신, 아까부터 거지가 주인 어르신을 뵙겠다 저러고 있습니다. 영길은 하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꾀죄죄한 거지가 한 명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영길이 오자 몸을 덜덜 떨면서 다가왔지요. 영길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길아, 내아우, 나다, 네 형이다. 영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말을 떠올렸지요. 너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다. 형제라고 남은 건 거머리 새끼구먼. 에잉. 골치 아프다 아파. 나중에 찾아오면 모른 척을 해라. 저복이 있으니 괜찮아. 영길은 자신의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이빨은 거의 다 뽑혀서 없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눈은 짓물러서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길은 곧 자신의 형을 잡았습니다. 형님, 대체 어쩌다 이 꼴이 되신 겁니까? 아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 아우야. 그러더니 형은 하인에게 힘없이 고함을 질렀지요. 이놈아, 내가 너희 대감의 형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길은 형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한 칸을 내주었지요. 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앞으로는 이 집을 떠나지 말고 조용히 지내십시오, 형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우야,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영길의 형은 후회와 회환이 담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날의 참회가 담겨 있었지요. 그 이후 영길은 더더욱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며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곁을 지니며 아들, 딸 여럿을 낳고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었지요. 오늘도 궁에 들어가십니까? 그렇소.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끼니를 잘 챙기셔요. 태청이 늦어지면 저녁상을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보, 이제는 발음도 또렷하고 말씀도 참 잘하시는구려.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요. 이 모든 것이 서방님 덕이지요. 서방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소. 참으로 고맙소. 영길과 아내는 어쩌면 서로의 인생을 구한 사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인연 중에는 서로를 해하는 인연도 있고 서로를 흥하게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운명일지라도 그런 인연을 골라내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나쁜 인연은 잘라내고 좋은 인연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겠지요.
늘 아름다고 훌륭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